국방 FM 국방광장 창군 비화 200회 특집 공개 방송 국군의 탄생과 발전 2부 인기 팝페라 듀오 듀엣도의 무대로 2부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그란데 아모레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Chiudo gli occhi, penso a lei, il profumo dolce della pelle sua e una voce dentro che mi sta portando dove nasce il sole. Sole sono le parole, ma se vanno scritte tutto può cambiare. Senza più timore te lo voglio urlare, questo grande amore, amore, solo amore è quello che sento. Dimmi perché quando penso solo a te. Dimmi perché quando vedo solo te. Dimmi perché quando credo solo in te. Grande amore, dimmi che mai, che non mi lascerai mai. Dimmi chi sei, respiro dei giorni miei in amore. Dimmi che sai, che solo me sceglierai. Ora lo sai, tu sei l'unico grande amore. Dimmi perché quando penso solo a te. Dimmi perché quando amo solo te. Dimmi perché quando vivo solo in te. Grande dimmi che non mi lascerai mai. Dimmi che sì, che respiro dei giorni miei in amore. Dimmi che sì, che non mi sbaglierei mai. Dimmi che sì, che sei l'unico grande amore. Che sei l'unico grande 아이, 지현 씨, 이 어디서 이런 거 들어볼 수 있나요? 귀가 호강하는 것 같아요. 저 소름 돋았습니다. 저 여기 핏줄 봤거든요. 어쩜 그렇게 성량도 좋으시고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와 듀엣도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질지 아니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쟁기념관이 그냥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듀엣도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 팬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주셨다고 네.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오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멀리서. 네. 계속 보니까 정말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방송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꾸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이 가고 그런데 저희 국방 FM 역시 그런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청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국방 FM, 국방 광장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96.7 메가헤르츠 와 함께 앱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은요 유튜브 국방 FM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국방 FM 국방광장 창군 비화 200회 특집 공개 방송 2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바로 제 옆에 계시는 분이죠. 문성묵 장군님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주실 거고요. 1부에서 멋진 활약을 해주신 분도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계사님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사 담당을 하고 있는 고한빈 학예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인태 유슬기님도 한 번씩 또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산학교 군악대 출신 듀에토의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군 이함대 군악대 출신 백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또 강연으로 들어갈 텐데요. 문성묵 장군님은 TV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비역 육군 준장이시고요. 2000년 초 남북 군사회담 대표로 임명받은 후 50여 차례 북한군과 군사 협상을 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대북 전문가십니다. 오늘 남북 군사 협상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평소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었던 회담 뒷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우리 패널분들과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성묵 장군님의 멋진 강연 큰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선덕 작가가 국군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국군의 발전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에 있는 회담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회담장의 이름이 통일각입니다. 지금 저와 악수하고 있는 이 북한군 이 유영철 대좌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통일각이거든요. 여러분 2018년 5월에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김정은과 번개 미팅을 2시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JSA 공동경비구역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꼭들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공동경비구역에는 군사분계선이 지금은 존재하지요.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따 좀 더 하겠습니다. 군사분계선 지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딱 군사분계선이 쳐져 있고요.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죠.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번 북한 땅을 한번 밟아보시지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북한 땅을 밟았던 그런 모습을 아마 TV에서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곳은 바로 통일각이고요. 남북 군사회담은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과 통일각을 오가면서 회담을 합니다. 실무회담은요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눴냐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6.15 선언을 합의하고요. 거기에서 남북 간에 끊어졌던 철도를 연결하자. 그런데 이걸 연결하려면 비무장지대를 열어야 된다.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지뢰를 제거하고 거기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이 문제를 군사회담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이 회담, 이제 이 장면은 제가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위해서 통일각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북한군이 저를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회담에서 그 회담은 철도와 도로가 완성이 되고 그 구역을 남북 간에 관리하는 구역으로 만들었는데 그 구역을 통행하는 문제를 협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회담에 나가면서 제 마음에 정한 것이 뭐냐면 이 합의서에 이 남북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 일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유영철 대사가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무장지대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잠정합의서인데요. 이걸 얘기를 하니까 유영철 대사가 그래요. 아니,
그 남북관리구역이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그걸 뭘 굳이 합의서에다가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이런 표현을 집어넣냐? 집어넣어야 된다. 아니 뭘 집어넣냐? 전 끝까지 고집을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정전협정체제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무장지대의 남북관리구역에는 정전협정의 효력도 미치지 못하고 유엔군이 간섭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구역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히 비무장지대의 일부다. 정전협정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고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북한이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앞서 김선덕 작가가 6.25 전쟁 얘기를 했지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이 땅에 미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남한을 석권하고 한반도 전체의 주인이 될 거로 생각을 했지만 미군을 주축을 하는 유엔군에 의해서 좌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으로서는 미군, 유엔군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는 6.25 전쟁 실패하고 다시 재침을 준비를 하는데 가장 눈에 가시가 한미동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내쫓고 한미연합연습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담이 열리면 아니 남과 북이 잘 지내야지 왜 외세하고 공존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런 주장을 했었죠. 자, 이제 여는 말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55년도에 출생을 했거든요. 양띠입니다.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그리고 2년 후죠. 대부분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근데 어떻게 군인이 됐느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위문 편지를 썼어요. 근데 답장을 받았습니다. 육군 장교분이었어요. 그 장교분이 제가 편지를 보내면 늘 답장을 보내주는데 국민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우표를 여러 장을 넣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때는 이분이 1년 동안 쓸 학용품을 잔뜩 사들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군에서 발간하는, 지금은 뭐 국방일보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이 또 다른 이름의 그런 발간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게 보여주시고 제게 군인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작은아버지가 해병이었어요. 해병 장교였었고, 그래서 내가 장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고를 갔거든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빨리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집안에 좀 보탬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 동안 정말로 우연히 삼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가 내가 갈 길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체력 단련하고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학년 때 사진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임관을 하게 됐어요. 이제 소위 계급장 5만 촉강의 다이아몬드를 이제 다는데, 근데 원래 졸업이 지금 그때 당시에 졸업을 8월 13일 날 졸업 일자가 잡혔었는데 대통령을 모시려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려고 일정을 일주일을 연기됐어요. 그래서 8월 20일 삼사관학교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관식에 오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76년 8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죠? 도끼 만행입니다.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도끼 만행 사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유엔군이 그때 당시는 공동 경비구역 군사분 계선이 없었습니다.
북쪽에도 유엔군 초소가 있었고 남쪽에도 북한군 초소가, 공산군 초소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경비를 하려면 앞에 나무 숲이 우겨주면 안 되니까 이 미루나무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유엔군이 들어와서 작업하는 동안 북한군 장교들이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겁니다.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데프콘, 이 준비 태세가 데프콘 3로 올라간 게 때가 처음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전개하고 전시 대비 태세로 가니까 김일성이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북한이 대유엔군 메시지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표현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임관 후에 저는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1992년에 제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방부 정책실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총리가 열차를 타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8번을 회담을 했습니다. 그 90년대 초는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정말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추진했고요. 구소련, 다시 말해 러시아, 중국, 동국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남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고위급 회담에서 2개의 중요한 문건을 합의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런데 북한은요,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자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철수해라. 그래야 서명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91년 11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핵부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92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서명을 하는데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남과 북이 화해를 하고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화약 냉세를 풍겨서 해야 되겠냐. 그때 당시에는 한미연합연습의 이름이 팀 스피릿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이 팀 스피릿 훈련 92년도 TS를 중단해라. 우리는 안 된다. 그랬더니 북한이 올해만이라도 중단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2년 TS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서명을 했죠. 북한이 이 합의서를 잘 지켰으면 정말 좋았죠.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서독은 70년대 초에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20년도 안 돼서 통일이 됐습니다. 기본합의서 내용을 보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동서독 기본조약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면 아마 우리도 20년 만에 통일이라면 2002년에 통일이 됐어야 돼. 2012년에 통일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남북 관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이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를 빌미로 한미 동맹을 이관하고 결국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사를 해체하고 이런 불순한 의도였다. 그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정전 체제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김선덕 PD도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잘 싸우고 있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라고 하는 동맹에 가입했다면 과연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었을까? 안 됐을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우리도 만약에 미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면 김일성이가 감히 우리를 침공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았고 48년에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GDP의 국제 순위를 보면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남침을 시도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게 미군 철수하지 말고 우리와 연합국방을 합시다. 미국은 우리는 개별 국가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군 49년도에 모두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했는데, 태평양 방위선에 우리 한반도가 빠져 있어요. 김일성이가 무릎을 칩니다. 와, 미국은 남조선을 버렸구만. 내가 지금 침공하면 50일 이내에 남한을 석권하고 공산화시킬 수 있어. 스탈린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모택동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습남침을 합니다. 20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3일 만에 서울을 뺏깁니다. 한 달여 만에는 저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김일성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망명정부를 세우는 계획까지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워커 장군 Stand or die,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백선엽 장군, 우리의 선배들이 이걸 지켜줬습니다. 그걸 힘으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그리고 10월 1일 우리 국군 3, 4단이 처음으로 군사분 개선을 도읍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10월 1일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건군절이 아니라 국군의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평양을 점령을 하고요. 국군 6사단 초산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압록강에서 수통에 물을 떠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통일이 문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정말 통일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불법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 결국 일사후퇴, 다시 뒤로 밀렸죠. 자, 이런 과정에서 휴전 협상이 개시됩니다. 자, 당시 미국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유엔군이 개입을 하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51년 7월부터 휴전 협상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합의가 됐지만 결국 가장 걸림돌이 뭐였냐면 포로 문제였어요. 반공포로. 공산 측에서는 우리 유엔군이 보호하고 있는 포로, 다시 말하면 공산 측 포로 10여만 명을 모두 돌려달라,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유엔군 측에서는 그건 안 된다. 이 포로들 중에 약 3만 명 정도가 공산 국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소위 말하는 반공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1년 7월부터 2년 동안 고지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전협상에서 합의된 것이, 자, 이제 앞으로 군사분계선은 군사접촉선이다. 그러면 한 채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고지전을 계속 이어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 정전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철수하고 싶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자, 정전협정을 체결하려면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자. 우리와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전협정에 동의해 줄 수 있다. 미국은 no,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그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의 전사자의 숫자를 혹시 아십니까? 몇 명 정도나 될까요? 네? 박수! 와, 정말 잘하시네요. 여기 오늘 저도 들어오면서 봤습니다만 이 회랑에 보면요, 전사자 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만 6천 명이 좀 넘죠. 저 동쪽에 알지도 못하는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미국 청년들이 4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내선 전쟁 빨리 끝내라. 우리 젊은이가 왜 희생이 돼야 되느냐? 아이젠하워가 전쟁 빨리 끝내는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 반대예요. 포로 문제를 이승만을 보이콧하고 별도로 포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생겼어요. 이승만 대통령, 약소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극약 처방, 요즘 말하면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포로 수용소 7개 수용소에 흩어져 있는 반공포로 2만 7천 명을 1953년 6월 18일 0시부로 철수시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영독 헌병 총사령관에게 임무를 주고,
그다음에 경찰, 지자체 이런 장들을 협조해가지고 이 국군 포로가 나가면 모두 다 보호해줘라, 이렇게 해서 초주시킵니다. 그때 뒷얘기가 있어요. 이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이 됐습니다. 새벽에 이 소식을 들은 처칠 영국 수상이 이 소식을 듣고 면도를 하다가 비었대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요, 당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넘지 않으면 정전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사를 보냅니다. 자, 이승만과 협상이 시작이 되죠. 정전협정에만 동의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자. 둘째, 우리 대한민국 3년 전쟁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됐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을 약속해라. 셋째, 우리 대한민국 국군 너무 약하다. 빠른 시간 내에 강군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전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 마지막 4번째, 이대로 우리가 분단이 된다면 우리는 통일이 어렵다. 최강국인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지원해달라. 오케이, 정전협정에만 동의한다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반대하던 입장을 바꿔서 정전협정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한미 동맹조약이 가소명됩니다. 이게 동맹의 출범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이 우리 역사에 정말 불행한 그런 과정이었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해를 만들기 위해서 연초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4번째 이루어진 겁니다. 오스틴 장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지난 70년 동안 제2의 6.25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은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 힘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경고를 했지요.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 동맹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을 해서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안보회의가 있었죠. 그 안보회의에서 우리 이종섭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할 시나리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한미동맹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번영, 안보는 물론이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있죠.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한미동맹이 최고의 모범적인 동맹입니다. 왜?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제 유엔군 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유엔사가 우리 안보를 책임을 졌었습니다. 지금은 정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관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유엔군은 전력 제공자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는 force provider라고 그러는데, 이 16개 과거에 전력을 제공했던 이 나라들은요,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전력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에 가면요, 유엔사 후방기지가 7군데가 있어요. 저는 이거 현역에 있을 때 이곳에 다 가봤습니다. 사세보에도 가보고, 여기 지금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우리 한국에 오는 항공모함들이 주 요코스카에서 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도 이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병력과 장비를, 물자를 제공해주는 기지 역할을 했고, 앞으로 한반도에 만약에 북한이 재침을 한다면 이곳이 동시에 우리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중요한 것이고요, 정전협정은요 70년 전에 맺어졌지만 지금 그대로 유효합니다.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정전 체제도 파괴하고 2013년에 김영철이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정전협정은 백지화됐다. 조선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이제부터 전쟁이다.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 다 나가라.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 다 나가라. 이제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자, 북한이 평화를 원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그럴까요? No, 아닙니다. 1973년에 베트남 전쟁이 파리 평화조약으로 타결이 되죠.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주월 미군, 주월 한국군이 모두 철수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공산 월맹이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공산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보트피플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김일성의 무릎을 탁 칩니다. 아, 미국 내보내는 거 간단하구만. 평화조약, 평화협정 체결하면 되겠구만. 그때부터 끊임없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96년부터 98년까지 제네바에서 4자 회담에 실무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적대 정책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이다. 따라서 이 적대 정책이 폐기되면 우리 핵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북한은 이런 의도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7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전 70년, 한미동맹 70년.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 의도를 차단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유엔 참전국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과 앞으로 미래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펼쳐나갈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건 아까 유영철 대좌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유영철 대좌가 한 번을 회담을 하면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게 NLL, 주한미군, 대북 전단 이런 거 나오면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영철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걸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 단장, 내가 이 얘기는 정말 회담 분위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좀 해야 되겠다. 자, 이 땅에 미군이 왜 들어왔냐? 49년에 주한미군은 모두 철수했다. 근데 미군이 왜 이 땅에 들어왔냐? 말해봐라. 당신들이 6.25 남침을 하지 않았으면 미군이 들어올 일이 있었겠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당신들이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냐? 미군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 자, 이제 우리 회담하는 것은 이 땅에 미군이 필요 없는 정말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회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딴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회담에 임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할 말이 없어가지고 벌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6.25 전쟁 이후에 최근 북한은 그래요. 남조선과 미군이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핵을 개발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북한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90년대 이후에 많은 합의들이 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도보다리에서 은밀한 대화도 하고 차담도 하고요. 평화가 오는 줄 알았죠.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핵이 없는 한반도,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공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화의 봄이 왔구나.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닌 것이죠. 그 부분을 명확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북한에게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북한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찰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특히 완충수역에서 포사격도 안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이런 인식들 그들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군사회담 50번을 하면서 평양에도 2번 가보고 개성, 금강산, 판문점 수많은 회담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담 대표로 나왔던 김영철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 정찰국의 부국장이었어요. 대남 도발의 본산의 책임자가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적화 전략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와 도발을 같은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쉬우면 대화에 나오고 돌아가면 뒤통수 치고 이런 상황을 70년을 반복을 해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이런 잘못된 의도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를 지키는 동맹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게 군사회담을 하면서 한 가지 정말 보람이었다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북한의 이런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고 우리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관리구역 이 합의를 명시하니까요 유엔군, 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한미 공조가 든든해지고 그걸 통해서 한미 간에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장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앞서 사진에서도 좀 봤지만 장군님의 걸어오신 길이랄까 이 리즈 시절 때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북 군사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들 또 북한군과 어떻게 협상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북한은 왜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하는지 정말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사 전문가이신 고한빈 학예사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짓된 평화, 어떤 거짓된 약속이 우리 평화를 실제로 위협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1938년에 뮌헨 협정이라는 아주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생소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아마 이 장군님께서 이 뮌헨 협정을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 협정 통해서 어떤 북한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관련해 갖고 좀 안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8년 9월 30일 그때 당시에 체인벌린 영국 총리가 영국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문서를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읽습니다.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왔다. 영국 국민들이 아주 환호를 했죠.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되겠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히틀러를 지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만 평화, 위장 평화 공세를 편 겁니다.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신생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 지방의 독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독일이 병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체인벌린이 그건 안 된다 그러다가 이거 안 하면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이게 내 마지막 요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인벌린이 히틀러의 그 말을 믿고 뮌헨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자리에는 무솔리니도 있었고 당시 프랑스 총리도 그 자리에 같이 사자가 만든 협정인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적의 의지를 간파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장군님께서 남북 실무회담할 때 북쪽 대표들하고 언쟁을 벌일 때 하도 지적을 잘하시고 날카롭게 얘기를 하니까 저쪽 대표 한 사람이 회담장에서 혈압이 터져서 쓰러져서 실려나갔다고 하던데 그 사실입니까? 예. 아까 사진 보신 유영철 대좌가 제가 이 유 대좌와 회담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군사회담 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군사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충돌을 방지하자. 그러려면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어떤 국가입니까? 폐쇄 체제입니다. 보여주면 그것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사회담하는 거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회담할 때 저는 늘 나갈 때마다 늘 다음 회담 날짜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영철에게 다음 회담 날짜 잡자 그랬더니 유영철이가 나 지침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침을 받아라. 잠시 정회. 그랬는데 유영철이가 그 지침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회담을 우리 쪽에서 하면요, 제가 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영철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회담은 내가 진행한다. 다음 회담 일정을 못 잡으면 오늘 회담 못 끝난다. 그럼 당신도 못 돌아간다. 자, 정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결국은 유영철이 걷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보니파스에 있는 군의관이 와서 유영철을 진찰하고 우리 집차에 태워서 북으로 후송을 했거든요. 유영철을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 뇌출혈이 일어난 것 같아요. 돌아갔는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혹시 무공원장을 받으셨습니까? 웬 무공원장이요? 그랬더니 아니 회담장도 총성이 없는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적장을 쓰러뜨렸다면 이건 무공원장감 아니냐? 박수가 나올 만한데. 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나온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요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도 되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백인태님도 감명 깊게 좀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설명을 장군님이 너무 잘해 주셔갖고 맞아요. 제가 원래 여기 지문에도 물어보려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궁금해진 게 생겼었거든요.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방공포로들을 풀어주는 걸 했었을 때 처칠이 놀랄 정도라고 했는데 과연 방공포로를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은요, 반공포로는 원래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인도주의 원칙에 따르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전을 무리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쟁점이 됐었는데, 전 아까 처칠이 놀랬다고 했고 특사가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공포로가 석방이 돼버리면 공산군의 요구가 다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전협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전협정도 되고 한미동맹도 체결되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공산국으로 안 돌아가도 되게 만들었고 이건 일석삼조가 되는 것이죠. 네. 유슬기님은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일단 그 역사적인 회담을 다 직접 참여하신 분이 옆에 계시니까 굉장히 좀 옆에 있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회담이라는 전 바로 옆에 있어요. 좋으시겠습니다. 회담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상인 거잖아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렇게 협상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협상이나 아니면 또 장군님만의 협상 방법, 전략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04년 6월 4일 저기 속초에 가시면 켄싱턴 스타 호텔에서
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서해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막판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하는 심리전을 중단하고 수단을 철거하자는 문제를 끼워넣기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는 반대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회담을 이어가고 또 서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육사 합의서가 이제 타결이 됐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부속 합의서를 협의하는 그 회담을 개성에서 했어요. 개성에 가면 자남산 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개성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거기서 회담을 하는데 이게 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무박 3일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NLL이었어요. 북방 한계선.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고 우리는 북방 한계선을 지켜야 되고. 그때 당시에 남과 북이 이제 그 합의한 육사 합의서에 따라서 남북 함정이 통신을 하는데 북한은 빠른 속도로 NLL을 넘어와 가지고선 통신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NLL을 못 넘어오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지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남북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이기 때문에 안보의 위해가 가는 것은 결코 합의해 줄 수 없다. 회담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까지 했고요. 아마 북한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군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질문도 굉장히 다들 예리하게 해주셨고 그에 대한 대답도 굉장히 재밌는데 고한민 하계사님 하나만 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오늘 하신 얘기랑은 조금 다른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꼭 이 자리가 아니면 제가 여쭤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내 개인적으로 꼭 이뤄보고 싶었다는 게 한 가지 정도는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 통해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한빈 하계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양에 2번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간 것이 2000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수대 언덕에 올라갔는데 대동강이 한눈으로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 박희철이라고 하는 김일성대 출신 엘리트입니다. 제가 볼 때 보이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안내한다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동무, 동무라고 부르면 좋아하거든요. 박동무. 근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나는 서울에서 내 자동차를 몰고 평양으로 드라이브해서 와서 또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고 싶은 게 내 꿈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평안북도 철산이 고향이십니다. 제가 평양도 가보고 개성도 가보고 북한 땅에 여러 번 가봤지만 아버님 고향은 못 가봤거든요. 저는 이 중국 단동에 갔을 때 신의주를 바라보면서 70여 년 전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군사분계선이 막혀서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군사회담을 하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이 합의를 하고 통일의 일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이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박희철에게 안내원에게 했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 군사회담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회담을 껍데기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회담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인데 네, 저희도 시간 관계상 저희 방청객분들도 분명히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실까요?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연 중에서 이 한미 동맹이 최고의 모범적인 동맹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군의 도움 없이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제외한 채 미국과 이렇게 상대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평화협정 체결도 우리 한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맺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눈을 맞췄었는데
정말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질문도 뭐 아주 전곡을 찔러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그런 기제와 뒷받침이지만, 그러나 한미동맹을 발전을 시켜나가지만 한미동맹이 있다고 우리 자위력을 늘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을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미동맹을 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이 세계 평가에서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과 확장 억제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정전협정에도 반대했고 정전협정에 서명도 안 했잖냐? 그러니 당신들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도 당신들은 빠져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닐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왜? 우리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웠고 유엔군 사령관이 참전국을 대표해서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정전협정에 명시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당사자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명시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네바 회담에 거기에서 사자,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그런 노림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질문과 또 훌륭한 대답 감사합니다. 질문 더 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보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봐야 할지, 한미동맹은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장군님,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저희에게 선사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했고 70여 년이 흘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2022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집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그런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요. 지금 이 순간도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또 우리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은 우리 뒤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 기사님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연해 주신 문성문 장군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전협정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국군의 탄생과 발전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국방 FM 국방광장 창군비하 200회 특집 공개방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과 패널분들,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실 애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이 빛내리
안에서 생산 경제 높은 기세 부르르 거리에 즐거운 노랫소리 늠름하게 나가는 새세기의 젊은 세대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는 내리라. 네, 이 곡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것 같아서 이 곡을 부르게 됐습니다. 네, 아름다운 나라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며 그 포근한 흰빛이 샌바람도 재우니 참 아름다운 나는 국민인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때라니라. 바다 있고 하늘 다시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물빛 소리 산낙엽 소리 천지 사방이 고운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뒤풀 젓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운이 마음 즐겁지 않다. 참 아름다운 나는 국민인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때라니라. 바다 있고 그 하늘 가지 이 땅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만 잎을 피워낸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나는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